사실 갠슬러가 사임을 한다는 것은 비단 리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꽤나 충격적이어서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EC 내부 소식통이 갠슬러의 사임을 확인했다. 갠슬러는 SEC 내부 조사 이후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는 갠슬러가 부정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끝내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라고 밝혔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관심사는 대체 무슨 부정행위 의혹이었을까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48시간 전에 갠슬러가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에 250만 달러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는 게 증거로 제기됐다더라. 이런 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엄청 쇼킹한 것이기도 하고 미국 역사상 비트코인 공매도 치다가 사임한 첫 SEC 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까지도 안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루머일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고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건 폭스 비즈니스가 확인하기 전까지 자신은 믿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매도를 쳤든 뭘 했든 갠슬러 사임이라는 소식이 왠지 그래도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기분적인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나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EC가 밝힌 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폭스 비즈니스 찰스 가스파리노가 확인해서 밝힌 내용인데 SEC 공보관 확인했더니 갠슬러가 사임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갠슬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갠슬러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의 멘트가 없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갠슬러가 진짜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쟁이 행위질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SEC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뭔가 분위기가 희한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까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는 46을 기록했는데 이건 2020년 5월 이후 3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전월의 46.9보다도 낮았고 시장의 예상치 47.3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 특히 50 아래에 자리한다는 것은 경기 수축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 실물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노랜딩, 무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 가운데 하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긴축을 단행한다라면 과연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ISM 제조업 지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질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입니다. 국채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일 기준으로 한때 마이너스 109.5bp까지 벌어졌는데 이건 지난 3월 지역은행 파산 이슈 당시에 마이너스 108.3bp를 넘긴 것에 해당합니다. 통상 만기가 짧은 채권은 만기가 긴 채권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게 역전됐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1955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거의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건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기술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이번에 37,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테라 사태 때 37,000달러 부근에서 급속도로 하락을 해서 31,0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1,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우리는 극적인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다시 31,000달러 위로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블랙록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번에 보완된 서류에서 나스닥은 코인베이스를 감시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도 SEC의 지적에 대응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추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체 감시 공유 계약이 뭐길래 이 쌩 난리를 피우고 있나 싶기도 한데, 더 정확히는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 다시 말해서 거래소나 기관 등이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도 출시 승인을 했는데, 이건 SEC가 선물 시장 데이터를 공유받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 여부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얻어내는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블랙록을 비롯해서 다들 보완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승인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것은 블랙록은 지난 6월 8일에 코인베이스 또 나스닥과 짜웅을 해서 이미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은 현물 ETF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6월 8일에 이미 다 입맞춰서 계약까지 다 해놨고 15일에 SEC 신청서를 냈는데 16일부터 감시 계약 효력이 발생했다. 근데 SEC가 거래소를 직접 명시하라고 반려를 하면서 이번에 미리 준비해놓은 코인베이스를 밥상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싹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는 번스타인이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직접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번 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SEC는 코인베이스 같은 현물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신뢰할 수 없고 조작되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 ETF 전환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선물 ETF를 승인하고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나스닥과 같은 규제 거래소 사이의 감시 공유 계약을 제한한 상태이기도 하다. SEC 입장에선 그레이스케일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 좀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이번에 SEC가 작정하고 월가 플레이어들에게 현물 ETF를 넘겨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의 SEC 패소 가능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패소할 수가 있는데, 현물 ETF를 줄 거면 꼴보기 싫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말고 차라리 월가 괴물들한테 주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블랙록이 등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SEC가 열어준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번스타인 보고서를 보면 월가의 루머가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인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선물의 현물 대비 프리미엄이 6.4%로 상승하며 18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온건한 강세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은 극단적 낙관주의에 빠졌던 2021년 10월 당시 19%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강세장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한다. 델타 스큐 역시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온건한 강세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일단 승인 신청에 대한 SEC의 입장이 언제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의 변호사 조 칼라사레는 비트코인 ETF가 1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30에서 40%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SEC 요구에 따라서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지만 코인베이스가 SEC가 요구하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이지만 현물 시장을 조작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반드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해야 될 정도로 충분히 큰 시장이어야 한다. 현물 거래 대부분이 미국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SEC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물 ETF와 관련해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50%다라고 말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반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50이라는 숫자를 다소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던질 상황은 또 아닌 게,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한다면 그와 거의 동시에 블랙록의 ETF가 승인될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SEC가 그레이스케일 사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번스타인 역시 SEC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해 주는 것보다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의 향방 역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성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무작정 막무가내 비트코인 급등,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된 문 하나가 열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호재성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우세한 모습이긴 한데, 암호화폐 콜드월렛 제조사인 트레저의 애널리스트 조셉 태텍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라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ETF가 중앙화 거래소보다 업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재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단기 악재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자의 가장 좋은 예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다. 이 사례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일으켰지만 탈중앙화 합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안겼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TX 사태의 경우 중앙화 거래소가 결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ETF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더 나쁜 아이디어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누구도 신뢰할 필요 없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ETF의 장부상 비트코인은 시장을 왜곡하고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ETF는 기초 자산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퍼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수백만의 페이퍼 비트코인이 시장이 범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눌릴 수가 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키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양반은 지금 더 중앙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콜드월렛을 사서 여기에다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콜드월렛 장사꾼의 관점도 꽤나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홍콩에서는 정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가 꽤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 정부에서 홍콩의 외환 보유고로 뒷받침되는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홍콩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수용과 개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홍콩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하고 있는 게 지금 홍콩 당국인데, 홍콩 당국이 과연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한다라면 어떤 일들, 상황들 벌어질 수 있을지, 이게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홍콩 정부의 CBDC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역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CBDC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가능해질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 홍콩 정부의 입장이 더 선명성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어쨌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강세 가능성, 약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대단히 엄청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지금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메타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나름 어마어마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대상은 단연 블랙록인데, 이번에는 아예 블랙록의 CEO가 직접 등판해서 아주 시원하게 이빨을 좀 털어줬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힌 것이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 인덱스라고 불렀던 양반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블랙록의 최종 목표는 비트코인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블랙록의 자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S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우린 이걸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다. SEC 역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암호화폐 대중화의 과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얹었는데, 이 양반은 앞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정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처럼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할 경우에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록 CEO의 멘트입니다. 이런 멘트만 놓고 보면 이건 마이클 세일러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한 발언 같기도 한데,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대표가 저런 멘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싹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도 더해졌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관들과 SEC가 다음 주에 미팅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SEC가 언제 이렇게 때로 모아서 미팅을 진행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짜고 치는 포커인 것 같습니다. 페페코인 이후 민코인에 대한 관심 역시 여전한 모습입니다. NFT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1년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월스트리트 불즈 기억하실 텐데, 이 프로젝트 팀이 선보인 민코인 프로젝트가 월스트리트 밈즈입니다. 탄탄한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꽤나 관심도를 끌고 있었는데, 사전 판매 $10,000,000 돌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밈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밈코인 투자를 통해서 벼락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겠지만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숙지하시고,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없어도 되는 규모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이 쏘아올린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는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 기대감의 수준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이번에는 인더머니스탁스.com의 가레스 솔로웨이가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ETF 승인이라는 뼈다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것 하나 던져주는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EC에서 크립토의 가장 친화적인 인물이면서 갠슬러를 거의 미친놈 취급하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상품 승인 근거들을 보면 이를 현물 ETF 상품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SEC가 만들어낸 규제 모호성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SEC의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점 알고 있고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갠슬러 조지는 멘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31,000달러 위로 올라섰지만 강력한 매도 압력에 직면하면서 29,76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 후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반등했다라는 건데 이건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건 31,000달러에서 31,500달러 부근 저항선 돌파 랠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4만 달러 행진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곰 세력은 32,4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이건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971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을 쓸어버리면서 롱과 숏 모두 빠져나간 상태인데 확실한 건 3200달러를 돌파하면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말 동안 이런 추세가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31,5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늘 똑같았는데 이거 참 인상 깊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에 바닥을 찍고 한번 페이크아웃이 나온 뒤에 하락세기 상단 돌파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기록 이후에 2018년에도 같은 상황 반복 그리고 2022년 바닥 찍고 페이크아웃까지 발생하고 지금 하락세기 상단 저항까지 돌파한 상황 그럼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올타임 하이 아닌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메타를 쏘아 올린 뒤에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과 분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이 마무리 타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서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꽤 단정적인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SEC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다만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던 캐나다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보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다만 이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블랙록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블랙록을 향한 비판적인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앙코 리서치의 진 비앙코의 경우에는 이번 블랙록 등 월가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놓고 암호화폐라는 드라마가 시나리오의 핵심 플롯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승인 불필요, 자기 주권 이 세 가지가 암호화폐의 핵심 컨셉인데 돈에 환장한 월가 대형 은행들의 등판으로 인해서 이 같은 핵심 컨셉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욕심 많은 월가 은행들이 필요 없는 결제 수단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세상에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 같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취지와도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비안코의 말처럼 이번 월가 세력급 기관들의 등판으로 비트코인이 중간에 자산 운용사가 있는 이 평범한 자산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권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규제권 안으로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면 이건 비트코인의 대중화 구현으로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릭스 화폐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금 본위제의 부활이 브릭스 진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RT가 보도를 했는데 제목부터가 노골적이었습니다. 뉴 머니 뉴 월드,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러시아 정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합법화해버리는 무척 전폭적인 상황을 직접 구현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릭스 진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가 어쩌면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의 형태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초기에는 피아트 머니 컨셉으로 등장한 뒤에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의 토큰화 형태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새로운 화폐 패권의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